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국내외 경제 뉴스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 주간 뉴스 브리핑 7월 둘째 주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내년도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서 한 10%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노동자든 기업이든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2018년 올해 최저임금, 즉 2017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그 후유증을 내년에도 계속 전가, 후유증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 을과 병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외적으로는 최근 이 베트남 펀드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었던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 베트남 펀드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서 쏘가리를 하셨던 분들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은 베트남 펀드보다는 부동산이 뜨고 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소위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의 부동산 투자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유 목돈 있으신 분들 조금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 합병 관련 후유증을 지금도 계속 크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조 원에 가까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손해배상 제도인데, 이 ISD는 앞으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요즘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전원주택 계획하시거나 또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많은데, 전원주택 꼭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살고 나중에는 또한 되팔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관점에서 되팔 수 있는 전원주택의 입지 어떻게 고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몇 가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계속 하락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속도에 또한 문제죠. 저는 특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폭락 그런 수준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어쨌든 이 전세 쪽들이 전세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소유보다 전세,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더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등등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입니다. 내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기업이든 노동자든 다 불만입니다. 사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자체가 지난해보다 결과적으로 많이 높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에 어려움이 많이 닥쳤죠.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일부 부자들의 큰손 소비보다는 우리가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 소비가 내수 경제는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들이 호주머니, 서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바로 밑바닥 경제부터 직격탄을 맞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타겟 근로자들은 누구냐면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오로지 시간당 근무하고 그 시간당 노임 임금에 따라서 이게 임금을 지급받는 분들인데, 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올해 대폭 인상이 되었으므로 그 기업이 이게 이런 도소매업 음식점들이 계속 뭐 장사를 잘 한다면 임금 이 정도 올려주는 거 상관은 없을 정도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 당장에 이 인건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도소매 음식점 업에서 최저임금이 지난해 비해서 올해 대폭 인상이 되니까 그 임금을 인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잘랐다라는 거죠. 사람을 잘라버리니까 오히려 있던 일자리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주인 입장에서 경영주, 이런 도소매 음식업을 하는 경영주 사장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그 전까지는 노동자를 써서 시켰던 일을 주인이 직접 해버리거나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월급을 받던 사람들도 오히려 일자리를 잘리고, 또 월급을 주던 사람들도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당연히 소비 위축이 오고 지갑이 닫히니까 전체 서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 여파가 어쨌든 이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결정되다 보니까 이 올해 과도하게 올랐던 최저임금의 그 후유증이 자연스럽게 내년에도 그대로 이제 증가되는 결과를 빚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워졌죠. 당연히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는데 동맹휴업을 하겠다. 즉 편의점 업주들은 편의점은 1년 뭐 24시간 연중 무휴가 없죠. 쉬는 만큼 사실은 가맹점주들한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맹 같이 쉬겠다. 또 심지어 밤중에 심야할증, 이거 뭐 택시도 아니고 밤중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들한테는 심야할증을 붙이겠다. 왜냐하면 밤중에 장사가 안 되는데 또 가게를 기존 여태까지를 운영해야 되고 사람을 써야 하니까 이제 인건비 비중이 올라가면 할 수 없이 심야할증을 하겠다. 또 카드 수수료 때문에 카드 거부를 하겠다 등등으로 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도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 10.9%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라는 거죠. 또한 이 시민단체, 노동계 시민단체에서도 실망, 유감, 특히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최저임금법 재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노총이나 또 뭐 한노총이나 등등 이 가운데에서 핵심 발언을 하는 쪽들은 대기업 노조 측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은 대기업이나 또 대기업 노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대기업 노조 측에서 특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만을 죽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이 월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부정기 상여금에도 산입을 시켰기 때문에 편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불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장 단순하게 최저임금은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 상여금이 없는 이분들한테는 시간당 최저임금 곱하기 근로시간 곱하면 딱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었냐 주지 않느냐라고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데,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여금도 상여금 총액도 연간 근로 일수 근로 시간을 따졌을 때 최저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대기업 노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설령 시간당 임금이 월급을 따질 때 월급만 가지고 따질 때 시간당 임금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상여금을 받는 금액에다가 가산을 해버리면 시간당 임금은 그만큼 늘어나서 최저임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여금 이 최저임금의 편입 범위를 산입 범위를 상여금까지 둥둥 이게 확대해버렸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뭐 유리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뭐 이제 강경투쟁 등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대기업 노조 측에서는 그들 호주머니의 계산법으로 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타겟이 되어 있는 도소매업 또 음식업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어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말 가장 저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이 돼야 된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버리면 장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분들이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 이 점을 이 대기업 노동자들은 잘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저임금 오른다고 해서 대기업의 여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은 주로 하청 기업들을 쥐어짜는 쪽으로 이익을 많이 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대기업 쪽에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한국의 대기업들을 여전히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역 분쟁 등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수출 등등이 많이 물론 어려워졌지만 여태까지 벌어두었던 돈 많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대기업들도 지금 최저임금에 그닥 불편할 입장은 아니죠. 대기업 노조들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소상공인들, 편의점 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또 도소매 음식점업에 종사하시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또는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타겟을 좀 맞추어서 서로 좀 양보하면 좋겠다.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특히 대기업들은 하청 기업들을 쥐어짜기를 좀 그만하고 또 이 대기업 노조들은 자꾸 자신의 호주머니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이제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대기업 노조가 기업들하고 조금 더 상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이제 맞추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제 갑을 병이 있으면 주로 이제 갑과 을을 우리가 대기업과 하청기업으로 본다면 이 을병은 바로 이 하청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인 거죠. 이 편의점을 따지면 갑을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이고 편의점주가 을이라고 하면 이 을병은 이 편의점주가 을이고 이 편의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바로 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을과 병의 싸움이다.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 최저임금은 바로 을과 병의 싸움인데 을과 병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정말 을과 병 또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단기 노동자들 또는 이 편의점 편의점 가맹점주와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 단기 아르바이트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대기업과 정부와 그 다음에 또 대기업 노조들이 많이 가졌던 것들 이제 좀 내려놓음으로써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이 편의점주들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좀 내려보내주면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부담을 많이 만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대기업들도 이 하청 기업을 쥐어짜는 것으로 계속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긴 이익들을 좀 일이 어려울 때 하청 기업이 많이 내려보내고 이 하청 기업들의 일을 하는 이 단기 일용 근로자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을 바로 대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서로 상생하지 못하면 결국 이 최저임금이라는 이 제도의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계속 내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자체의 제도도 조금 이제 지난해 급하게 올렸던 그 후유증도 있지만 이왕 올려버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2018년도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본질적으로 가진 쪽에서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주머니를 열어주는 쪽으로 좀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1만 원 2020년도에 시간당 1만 원 임금 현실적으로 포기했다는 거죠. 정부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면 이제 조금 가진 쪽에서 주머니를 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생의 주요 지혜로운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점에서 더 이상 을과 병의 싸움으로 최저임금을 몰아가지 말자.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흥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6일 날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설명회의 주체는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베트남 호치민시에다가 빈시티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이름입니다. 빈시티라고 하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약 이 30평 분양가가 1억 원이 한국 돈 1억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수 한국 고객은 뭐 두세 채 신청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뭐 두 채, 세 채나 신청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기사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이제 신흥국 부동산이 뜨고 있는데 보면 국내 부동산,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은 규제가 뭐 많아졌다, 뭐 강화되어 있다. 이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아파트 뭐 매력적이지 못하죠. 또 여전히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금, 예금 금리 아주 저금리입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부동산 쪽으로 조금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저때까지 이제 중국 부동산 쪽이 많이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 중국이 지고 중국이 내려앉고 베트남, 필리핀 이런 등등의 다른 신흥국들이 뜨고 있다. 그 이유는 한 이런 나라들이 이들 국가들이 매년 5% 이상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중산층 대상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합니다. 인도네시아 집값도 매년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미국 도시개발연구기관에서 조사 연구한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도시 탑 20개 도시를 이 미국 도시개발연구기관이란 곳에서 순위를 매겨놨는데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도시 탑 20개. 첫 번째가 호주 시드니, 두 번째가 호주 멜버른, 호주가 1, 2등이네요. 세 번째가 싱가포르, 네 번째가 중국 상하이인데 다섯 번째로 베트남 호치민이 등장했습니다. 또 보면 또 신흥국들이 보면 14번째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등장을 했고요. 또 필리핀 마닐라도 18번째로 등장을 했네요. 반면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도시 탑 12, 20에
한국 서울은 19번째입니다. 인도 뉴델리는 20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호치민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실흥국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이런 쪽들이 한국의 서울, 인도의 뉴델리보다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미국 도시개발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유형별 투자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이런 부동산 유형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나 오피스 쪽이나 호텔 이런 쪽들인데, 이 주택 부동산 유형별 투자 매력도 가운데서 주택 분야에서 1등으로 호치민시를 꼽았네요. 아파트 주택에 투자하기로는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바로 베트남의 호치민을 꼽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주택 분야에서 4위, 또 필리핀의 마닐라는 주택 분야에서 5위라는 거죠. 즉 부동산 모든 부동산 종합적으로 하면 베트남 호치민은 5등이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4등이고 또 필리핀 마닐라는 18등이지만 주택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베트남 호치민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이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4위, 마닐라는 5위, 5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 이렇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이런 주택 가격 지수 변화들을 보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2009년도를 100으로 볼 때, 2009년도를 100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많이 쪽에 그 이후에 많이 빠졌다가 뭐 90 이하로 빠졌다가 지금은 95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를 100으로 볼 때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거의 200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고, 필리핀의 경우에도 2014년도를 100으로 볼 때 2016년도에 뭐 한 100, 한 30 정도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쭉 빠진 다음에 이제 정치 불안으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지금 형국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이 뭐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때로는 정치적인 요인, 때로는 뭐 경제적인 요인 등등으로 조금 주춤거리다가 지금은 다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 전환되어 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런 도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펀드에 아주 많은 돈이 몰려설 정도로 이제 국내 한국 기업들,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입장에서 볼 때 해외 투자자의 가장 1순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베트남 관점에서 베트남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누적액이 무려 575억 달러 1등. 6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국 돈으로 원화가 했고요. 2등이 일본, 3등이 싱가포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는 뭐 이런 펀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원화 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파로 인해서 뭐 투자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처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았을 것이고, 베트남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 개발 열기 또한 당연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운데 어쨌든 이제 뭐 베트남 호치민인데 이 호치민 가운데에서도 이 호치민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푸미홍이라는 데랍니다. 여기는 바로 뭐 국제학교 병원, 고급 주택이 몰려 있는 고급 주택 단지이고, 이 한국 교민 또 주재원이 살고 있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코리아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 30평 정도 아파트 가격이 최근 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30평 아파트가 5억 원이니까 이것은 뭐 우리나라 어지간한 아파트 가격 이상이죠.
뭐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뭐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게 호치민 가운데서도 이게 범용 뭐 이런 지역이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이 뭐 필리핀 역시도 이게 두테르테 이 좀 정말 무섭게 생긴 대통령이죠.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 앞으로 6년을 인프라의 함금기로 선언하고 건설 쪽에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필리핀의 부동산도 뜨고 있다. 다만 이런 이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 부가가치세 유지 보수비 등록세 등으로 연 약 12.5%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투자 개인이 직접 뭐 거기 가서 개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투자처, 그죠? 투자 기관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정말 이제 원화가 이렇게 투자 개발하는 그 기관들도 또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팔고 사는 예를 들면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소유, 뭐 지금은 이제 베트남 아파트를 사면 100년 정도 소유권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소유는 아니죠. 한시적 소유다. 이런 등등의 이런 문화환경 법적인 제도를 잘 살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뭐 주식 펀드뿐만 아니라 부동산조차도 해외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눈과 귀를 열고 발품을 팔면 의외로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다.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뭐 국내와 국외 또 투자 대상을 골고루 나누어서 종합적인 수익률을 추구해가는 것이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국내 쪽으로 조금 이제 돌려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물량이 넘치고 가격이 내리니 너도 나도 전세, 지금은 전세 전성 시대다. 물량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전세 물량이 넘친다는 거죠. 물량이 넘치니까, 즉 매도가 넘치니까 당연히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겠죠.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정리해 두었는데 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71%랍니다.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또 이 갭 투자자들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전세가 늘고 있고 이 수도권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집값이 주춤하기 때문에 매매 대기자들도 전세로 돌아섰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전세 물량이 넘쳐나고 당연히 가격이 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을 보면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난 2017년에는 66.2%가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이었는데 나머지는 뭐 월세였다는 거죠. 지금은 월세 비중이 떨어지고 전세 비중이 71.6%로 2018년 현재 상승할 정도로 높아졌다. 2014년도에 전세 비중이 74%, 74.9%였는데 2014년 이후로 4년 만에 70% 이상을 다시 넘고 있다.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월세가 많던 강남 상구조차도 전세로 늘어났다. 수도권 지방도 예외 없다라는 기사를 중간 기사로 다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뭐 이 같은 현상, 즉 어쨌든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지금 사기보다는 우선은 전세로 2년 더 살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선택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이제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것에 나쁜 영향, 하락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영향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겠죠. 아마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니까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뭐 지속적으로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상 하락 국면이고 하지만 이 정부의 강한 규제 드라이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낙폭 또 금리 인상 등등의 대외적인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낙폭은 상당하게 하방 경제성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의 어떤 지지선이 견고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혹 뭐 서울 아파트 폭락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저는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값 하락이 되는 것 역시도 결국 이제 전세 물건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다. 사이클이라 하면 이 사이클은 결국 공급과 수요 측면의 균형 때문에 생기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어느덧 지금 새로운 서울 지역의 새로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계획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분양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이 사이클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이제 역전되는 현상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대상 경제의 아주 원론적인 일반적인 사이클이라는 거죠. 수요 공급. 수요가 늘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늘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늘다 보면 또다시 공급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다 보면 또다시 가격은 올라가고 이 사이클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결과기 때문에 이 아파트값 하락 이것이 바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실거주자들 입장이라면 실거주 목적이라면 좋은 시기에 좋은 가격으로 앞으로 향후 현금 유동성을 현금 흐름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지역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집 관련해서 요즘 이제 전원주택 있죠. 전원주택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 가지 이제 같이 공유하면 이 전원주택 언제든 팔 수 있게 마련하라. 언제든 팔 수 있는 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전원주택을 은퇴 생활을 하시면서 은퇴 생활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은퇴 때문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것 뭐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폐기 처분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구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은퇴 생활은 즐기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되팔 수 있으면 더 좋다. 대체로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판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 눈이 아니라 남의 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땅을 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광훈이라는 분이 아마 이쪽에 조금 전문가이신 분 같은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터 잡는 일이 집 짓기의 반이다. 그렇죠? 입지를 결정했다면 집 짓는 것은 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땅의 관상과 족보를, 즉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땅의 관상과 족보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 이 재밌습니다. 이 땅의 관상은 지적도와 지형도라고 합니다. 또 반면 땅의 족보는 소유권과 이용권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소유권에 관한 족보가 등기부를 하면 이용권에 관한 족보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집터에 대한 집터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렇게 따질 때는 이 등기부보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답니다. 이 토지 이용 확인서는 뭡니까? 여기에는 바로 용도, 지역, 지목, 그 다음에 기타 규제 사항들이 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이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인터넷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이제 메인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남의 눈,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평가하라라고 하는데 되팔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전원주택은 자기가 살만한 지역 자기한테 맞는 지역을 택하는 경우,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할수록 자기가 살 때는 뭐 좋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팔 때는 자신의 눈높이와 자신의 기준과 비슷한 사람이라야 그것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매도 쪽에서 제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이 지역에 또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고려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이제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나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땅을 고르는 것이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오히려 품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전원주택을 이제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 투자 금액이 뭐 같은 값이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같은 지역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서 땅값이 싼 지역을 고르려고 하는데 잘못 고르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다른 부대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고 아까 토지 이용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없으면 오히려 집을 짓고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팔 때 훨씬 불편해질 수 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뭐 땅값이 비싸더라도 이미 기반이 갖추어진 쪽 또 그런 쪽의 땅을 고르는 것이 오히려 그 전체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대팔 때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 엘리엇 회사로부터 건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국 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 정부가 이 엘리엇에 1조 원 가까이를 배상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공유하는 건데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거 지금까지도 계속 후유증을 앓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두 회사가 합칠 때 각각의 회사의 한 주식당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합병 비율을 결정할 때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보다 더 높게 평가했던 그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사 지분을 제일모직에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모직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합병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많은 조금 위험을 안고 있었다.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그 위험을 제대로 오픈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계속 지금 이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면서 이제 엘리엇이라는 이제 미국 행동주의 펀드 이 회사가 그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삼성물산 주식 이것이 결국 제일모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1조 원 상당 비용 포함 1조 원 상당 금액을 한국 정부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게 나누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ISD입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 상대방 국가,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이 기사에서 엘리엇이죠. 이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 이 상대방 국가라고 하면 엘리엇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대방 국가의 법령, 정책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해당국 기업이 아니라 해당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요청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이렇게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할 때 이 조항이 바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엇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비용 포함 1조 원에 가까운 돈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 또 주요한 이유였죠. 이게 주권 침해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법령을 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외국의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한다면 이것이 주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반면에 다른 의견으로는 법, 제도, 문화 등이 상이한 다른 국가에 어떤 기업이 투자할 때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할 때 국내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반론도 있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어떤 기업 간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기업 간의 문제가 결국 정부가 개입된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말미암아 그 당시 한국 정부의 약간 미진한 행동 때문에 말미암아 소송을 당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된다. 자칫하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 1조 원을 날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투자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한국 원 투자가 굉장히 1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계속 이제 글로벌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는 우리가 당했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어떤 나라 상대 국가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글로벌한 이 투자 환경에서 항상 필요한 또 당연한 제도라고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더욱더 이 정부가 어떤 기업 정책에 개입해서 이런 ISD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그런 일들이 유의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국내 또 국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요 뉴스들을 좀 이제 함께 짚어보았고요. 뭐 최저임금 또 해외 신흥국 부동산 투자 전원주택 심지어 또 엘리엇의 소송을 받은 ISD까지 조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느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기타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02-536-0153 또는 머니마트 저희 홈페이지 있죠. 머니마트.kr에 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 돈 파는 가게를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플러스 친구 나오는데 1대1 채팅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